안녕하세요. 독서 논술 지도 강사 이연숙입니다. 저는 강남과 송파에서 현재까지 23년이 넘게 학생들을 지도하며 독서 수업과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이름이 동락석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락석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동락은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옥산서원의 동락당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책을 읽고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의 그 즐거웠던 느낌, 책을 읽는 즐거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락이라는 건 읽을 독자의 즐길 낙자, 동락. 석회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서점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출판사의 시조라고 봐야 되겠죠. 석회에서는 반각본이라는 한글 소설도 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 소설을 보급하기도 하고 책을 대여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했던 서점과 출판사를 겸했던 곳이죠. 제 직업상 책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책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야 되고 아이들과 접해야 되는 직업의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동락과 석회, 합성어죠. 예, 합쳐서 동락석회라고 했습니다. 동락석회. 저는 23년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제가 타이틀로 잡은 제 독서 지도의 이름이 꿈꾸는 아이입니다. 꿈꾸는 아이. 매우 중요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이죠. 저는 주로 강동 송파 교육청이나 송파구 교육혁신의 이제 송파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많이 맡는 강의가 진로 강의입니다. 사실 진로 강의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젊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강의 영역이어서 제가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진로를 제가 학부모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학년에 맞는 진로 설계, 또 진로가 갖고 있는 의미, 비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꿈이라는 단어가 늘 나옵니다. 꿈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비전 또는 소명, 사명 무엇으로 표현해도 좋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은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독서 지도를 시작하면서 만든 타이틀은 꿈꾸는 아이입니다. 네, 꿈꾸는 아이 동락석회 이연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학습, 진로, 대화법, 부모 교육관,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이죠. 예, 이런 많은 내용으로 긍정심리도 들어가고요. 강의를 할 때 학부모들이 독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죠? 독서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독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강의 시간이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6회차, 3회차 진행을 한다 그래도 강의 의뢰에 들어온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전문 분야인 독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참가하셨던 학부모들께서 유튜브에 좀 올려달라고, 영상 좀 넣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첫 번째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2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어야겠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이 노하우를 학부모들 또는 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또는 이 동종업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 예,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학생이나 여학생들 중에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책과 관련 독서 지도, 논술 지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제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독서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가 그죠? 어떤 시기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중요하죠. 적시에 적서를 적자가 만나는 게 바로 독서 지도입니다. 독서 지도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과 왜 중요한지 알고 독서를 하는 과정상에서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시작하시는 분과 막연히 그래 책은 많이 읽어야 돼, 그게 좋아 라고 시작하는 분들의 마인드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부모의 마인드가 차이 나면 아이들의 학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서가 무엇인지도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독서 수업 90분 시간을 독서 수업을 하는지를 제가 차분차분 일일이 책도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아이들의 작품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꼭 들으시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일단 아이들이 수업을 하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정입니다. 뇌와 정서, 그러니까 인지와 정서겠죠. 많은 부모들이 인지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인지 발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넣어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베이직은 정서입니다. 감성,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지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성의 공간이 적습니다. 이성의 공간이 적으면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팀에 가든 수업을 하러 딱 갔을 때 아이들의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감정 상태 정확히 차분히 내려앉은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을 하죠. 숙제를 해왔다 못해왔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제 저를 보면, 숙제가 지금 약간 미흡한 친구들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요 근데요 라고 이제 시작하는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귀여운 거예요. 그만큼 이 숙제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니까요. 단지 의지와 실천은 별개의 문제죠.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지와 실천이 맞지 않았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감. 저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너는 어떤 문제로 과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거야? 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그렇죠.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내가 왜 숙제를 못했느냐. 자, 이게 심리적인 문제냐, 환경적인 문제냐, 학습 양의 문제냐, 시간 배분의 문제냐, 그러니까 생활 규칙의 문제겠죠. 자신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선생님 그럼 제가 다음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다음에는요 제가 이걸 이렇게 고쳐볼게요. 이렇게 아이 입에서 나온다면 숙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는 벌써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 수업에는 기본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기본 수업과 본 수업이 있어요. 기본 수업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일단 먼저 동시입니다. 저는 동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시야말로 짧게 압축되어 있고 아이들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죠. 동시를 통해서 아이들은 고운 심상과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함축된 의미의 어떤 통찰해야만 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주 한 편, 매주 한 편의 동시를 암송해 오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동시가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한국사 공부 준비를 해야 돼요. 한국사 공부 준비를 위해서 왕조표를 외웁니다. 왕조표 아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셨을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때가 아닌가? 중고등학생 때 조선 왕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이렇게 외우셨죠? 저도 아이들에게 왕조를 외우게 하는데, 전 단지 조선이 아니라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다 외우게 합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갖고 저랑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 이 왕조를 반복해요.
4학년부터는 연도까지 외웁니다. 아이들 완벽하게 외워요. 그것도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고사성어를 합니다. 아이들 어휘가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휘 중에는 관용적 표현도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고사성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한자 급수 시험도 보고 한자 공부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한자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읽고 쓰기 위한 한자라기보다는 그 뜻을 음미하기 위한 한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사성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쉽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고사성어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은 속담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설명문을 쓸 때, 설명글을 쓸 때 인용이라는 걸 하는데, 인용을 할 때는 남이 한 말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텍스트, 책에 쓰려니까 가져오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인용은 속담, 고사성어, 명언, 그리고 관용적 표현이죠. 관용구, 손이 크다, 발이 크다, 눈이 밝다, 예, 이런 식.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용적 표현도 물론 어려워해요. 요즘 아이들이 잘 듣지 못하니까 고사성어하고 속담을 어려워해요. 예, 예상외로 어려워합니다. 저희 때는 이런 고사성어나 속담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짧게 줄이고 뭐 초성만 쓴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속담을 의외로 알 것 같은데도 속담 뜻 파악을 잘 못해요. 예, 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예, 어떤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어 치운다는 뜻인데 아이들은 마파람이 뭔지도 모르고 개눈 감춘다? 예, 더 이해를 못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뜻이야? 그럼 애들 이게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예, 마파람은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 들어올 때 바람이 먼저 싹 불어오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갯벌에서 개들이 막 놀다가 바닷물은 아직 밀려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바람부터 오잖아요. 그 바람, 마파람을 느끼고 개들이 자기 구멍으로 쏙쏙쏙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래서 개가 사라지듯이 접시 위에 있던 음식이 접시 위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속담도 진행을 합니다. 자, 동시, 왕조, 고사성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어라는 과목과 관련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독해 문제집을 풀어요. 독해 문제집. 우리 어머니들 서점에 가서 아이들 국어 공부 좀 시켜보겠다 하면 정말 독해 문제집 많죠. 예, 제가 그것도 팁을 좀 드릴게요. 독해 문제집 무조건 손에 잡힌다고 사지 마시고요. 독해 문제집도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1단계, 2단계, 6단계까지 나눠놨지만 그 단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3단계, 지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으니까요. 같은 3단계라도 문제집의 어떤 스타일과 문제 출판사의 경향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3학년 준비를 2학년 한 11월, 10월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3학년 3단계라도 가장 낮은 단계의 문제집부터 풀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답을 맞출 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 진도에 굉장히 열의가 많으신 어머니들이 제가 뭐 독해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니면 1주차부터 뭐 5주차까지 뭐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풀어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주면 어머니들이 다 일일이 답을 맞춰서 보내세요. 체크가 되어 있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심지어는 틀린 걸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다시 풀으라고 해서 풀기까지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국어 싫어해요. 네, 저는 지금 독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국어예요. 국어 싫어요. 그 독해 문제집이라는 것은 제목은 독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독해력 키우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독해력은 긴 문장, 복잡한 스토리, 다양한 주인공들의 갈등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책을 깊이 있게 읽었을 때 독해력이 키워지는 거지, 문제를 내기 위한 짧은 박스의 글을 읽어서 독해력이 키워진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는 풀어봐야 해요. 왜? 국어라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기술, 스킬이기 때문이죠.
저는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지 맞고 틀리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답을 불러줄 때 굉장히 스피드 있게 불러줍니다. 한번 자녀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듣고 보고 판단하고 이게 굉장히 빨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집중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순간순간 판단을 빨리 하는지 답을 불러줘 보시면 알아요. 제가 아이들 딱 앉혀놓고 답을 스피드 있게 1번에 4번, 2번에 6번, 3번에 2번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맞고 틀리고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 특히 틀렸을 때 물론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알고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 딱 맞는 거. 이거 나 다 대충 모르고 찍었는데 맞았네. 근데 답을 보니까 이게 왜 답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네, 상관없어요. 그럼 통과. 자, 틀렸는데 답을 딱 듣는 순간 얘가 답이구나 하고 소리가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그거 굳이 꼭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죠. 자, 그랬는데 답을 봤는데 이게 왜 답이지? 난 이거 답인 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놓고 저와 같이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일단은 아무리 짧아도 그 박스의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거죠. 귀찮은 거죠. 숙제죠. 이게 시험이었다면 당연히 꼼꼼히 읽었을 텐데 숙제다 보니까 형식적인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대충 읽어서 틀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예요.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국어는 문제를 읽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다음 지문은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합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오. 이거부터가 국어 문제예요. 1번부터 6번까지 풀으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걸 뭐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6문제가 나온다라는 인지를 하고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문제에서 무슨 문제를 물어보든 지문 내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사 시험 볼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자, 지도에 딱 펼쳐보니까 고조선 지도예요. 다음 지도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 중 주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1번부터 4번 객관식 보기가 다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가 답이지? 다 고조선 이야기 맞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죠?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고조선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보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나라는 8개의 법 조항으로 다스렸다. 답이 이거겠죠. 왜? 고조선이 8조 근법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지도를 보고는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독해 문제집을 풀어오라고 하는 거는 매일 꾸준한 일정량의 숙제를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고 습관을 들이는 거죠. 상황을 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답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수업으로 마지막 5번째가 훈민정음이에요. 자, 이건 책 이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간단한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걸 이제 학습하는 훈련이에요. 독서 지도, 독서 수업 누가 받느냐? 당연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받겠죠. 독서는 글자를 가리키는 수업이 아니에요. 독서는 생각, 사고력, 여기 고등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책이라는 건 나의 뇌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책만 잘 읽으면 되지 무슨 독서 지도야? 네, 맞아요. 책 잘 읽으면 되죠. 자, 근데 그 잘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죠? 자기의 의미적 기억과 그죠? 일화적 기억 속에 나누어지는 양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독서는 일종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아예 손해로 들어가요. 운동 조작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걸 하는 건 그런 와중에도 맞춤법이라든지 틀리기 쉬운 글자라든지 띄어쓰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휘들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이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가 5개가 기본 도서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숙제로 얘기하면 25분짜리 25분 분량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최소한 25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국어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독서라기보다는 국어 쪽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시는 좀 다르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25분 숙제가 기본적으로 나가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본 독서 수업이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읽기 수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읽기를 제가 뭘 하냐면요. 첫 번째는 n분의 1 도서라는 걸 합니다. n분의 1 도서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책을 나누어서 쪼개서 읽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년, 소녀, 명작. 아시죠? 빨간머리엔, 오즈의 마법사 80일간의 세계 일주, 예, 하이디, 예, 세드릭 세라 이야기, 비밀의 화원,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예, 예,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 이런 피터팬, 예, 이런 명작들을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나누어서 읽는 거예요. 매주 뭐 1, 2, 3 챕터 아니면 5개씩, 6개씩 챕터를 끊어서 한 권을 3주, 4주, 4주 안에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스토리 라인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예, 이런 책들은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모험을 하거나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그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돼요. 왜? 읽고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앞에 거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n분의 1 수업 도서책이 하나 나가고요. 두 번째는 도감책이 나갑니다. 도감책. 자, 도감책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안 나가요. 뭐 4페이지, 5페이지 나가는데 중요한 건 도감이기 때문에 거기 사진이나 그림이 있고 과학적 사실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 그림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그려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아니 독서 수업에 웬 그림? 예, 아닙니다.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아이들 관찰력과 집중력, 글자가 그림 아닌가요? 단지 좀 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시켜 놨을 뿐이지 그림이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해서, 예를 들면 동물 도감이라면 그 동물의 특징이라든지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따라 그리는 능력이 아이의 지적 능력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이 책을 보고 따라 그리면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사이즈를 굉장히 조그맣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아이들도 있고, 균형면을 못 맞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책을 본다, 읽는다, 예, 본다, 읽는다 했을 때는 그냥 보고 읽어서는 안 돼요. 눈과 머리와 손과 입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감을 그리고 설명을 써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나누어서 읽는 책은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비문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서 나눠서 읽는 책을 하나는 문학, 하나는 비문학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읽는 책은 뭐냐면 돌려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돌려읽기 책은 뭐냐면요, 도서관 책을 빌려서 읽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n분의 1 책이나 도감은 아이들 본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자기가 진도를 나가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 책이에요. 수업에 쓰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n분의 1로 쪼갤 필요도 없는 그냥 간단한 책들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한 사람에 한 권씩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 주 왔을 때 서로 돌려요. 네, 그래서 돌려읽기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한테 주고, 두 번째 아이는 세 번째, 세 번째 아이는 네 번째, 네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아이. 이렇게 해서 4번을 다 돌면 총 4권을 읽은 게 되죠. 이제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위인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럴 때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한국사의 어떤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뭐 우리의 명절, 뭐 놀이, 예,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된 짧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위인전입니다. 예, 저는 위인전도 그냥 읽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유관순과 안중근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유관순 책 2개, 안중근 책 2개를 준비합니다. 물론 출판사는 달라요. 난이도는 비슷하게. 예.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의 두 출판사에서 나오는 유관순을 아이들이 2개 다 읽게 되는 거죠.
자, 유관순을 제가 포커스를 줬을까요? 출판사나 작가에 따라서 같은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네, 후자의 경우죠. 우리 어머니들이 위인전 읽기를 잘못 생각하시면 세트로 막 사다 놓고 다 읽어서 아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뭐 한 사람 뭐 한 사람, 아 우리 어머니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데, 위인전은 그런 의미로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어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표면적이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물이 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인전도 학년별로 읽는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수업도서입니다. 수업도서는 주에 한 권씩 나가니까 일주일 총 4하면 4권이 나가는 거겠죠. 아이들이 읽는 책으로 얘기하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그러니까 한 권, 두 권은 매주 2권을 읽겠죠. 그 다음에 n분의 1 도서나 도감은 이제 나눠서 읽다 보니까 4주나 길어야 5주면 이제 한 권씩 읽으니까 보통 아이들이 한 달에 평균 그러면 5, 6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적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들으시면 적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죠. n분의 1 도서도 밑줄을 긋고 각 챕터마다 요약을 합니다. 도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그려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도감은 그림으로 된 걸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뭐 강아지 도감 같은 경우에는 그림보다 실제 사진이 많이 실려 있는 책이긴 하지만 다양한 이제 도감류의 책들이 거의 대부분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사진보다 그림이 훨씬 묘사가 뛰어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미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저는 그림으로 된 거.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한 장 한 장을 관찰하듯이 읽습니다. 돌려읽기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고 나면 바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비교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업 도서는 당연히 챕터마다 요약합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얘기할 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까지가 요약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요약을 못한다? 시간 낭비한 거죠. 우리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고 글자 읽을 수 있으면 독서한 거야? 그런 의미로 독서하지 않죠. 진짜 독서라는 건 일단 낭독이 되고, 낭독이 돼야지 해독이 돼요. 해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독해가 됩니다. 해독과 독해의 차이는, 해독은 텍스트가 제시한, 즉 작가가 제시한 걸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고요. 해독은 그 사건에 자신의 스키마, 경험을 얹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뭐 하는 겁니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창의를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머니들은 독해를 목적으로 책을 익히시지만 전 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독해로 갈 수 없어요. 독해 전 단계는 해독. 해독의 전 단계는 이해입니다. 그럼 이해의 전 단계는 낭독이겠죠. 100% 낭독이 안 되면 독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100% 낭독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소리내서 읽혀보시면 알아요. 잘 들어보시면 눈을 감고 보셨을 때 편하게 어부가 나뉘어지고 의미 전달이 되고 단어나 조사를 바꾸지 않고 무엇보다도 억양, 말투, 진지하게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재미있게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슬프게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 분위기까지 파악하면서 읽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100% 낭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되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말부터는 아이들이 묵독으로 넘어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얘가 이거 정말 읽어낸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루룩 읽고 다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묵독 단계로 넘어갔는데 소리 내서 하는 낭독 단계에서 아이가 얻고 잘 못 나누고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단락 잘 못 찾고 조사를 자꾸 받고 읽고 난 뒤에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묵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글자를 배웠을 때부터, 읽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어서 재미있고 분위기에 맞춰서 읽는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범 당연히 어머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고 정확하게 100% 낭독을 해서 이해해서 해독하고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약하기는 해독하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당히 중요한 단계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고 하고 있는 팀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팀 구성은 2달 전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달 전이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저와 조금 익숙해져서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많이 조금 익숙해진 친구입니다.